시를 쓰는데 중요한 시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어는 시에 쓰인 언어를 뜻합니다. 고도 언어 예술인 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지요. 송찬우 시인은 모라니 피네라는 시에서 종소리를 보자기에 쌓았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쌓을 수 있는 시인의 생각, 정말 시의 힘은 대단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에게 얼마 전에 이사라는 주제로 시를 써오라고 했더니 대부분 짐을 꾸리기에 바빴습니다. 이사는 쌓을 수 없는 것,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날마다 오르내리던 언덕길 감나무 한 그루, 그 가지에 파릇파릇 매달린 그 봄을 나는 그곳에 두고 왔다. 시에 있어서 정작 가져올 수 없는 것 두고 와야만 하는 것이 이사가 아닐는지요. 또 이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그 해체된 소를 지고 정육점으로 배달을 가던 사내가 짊어진 그 소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길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서서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시가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친다면 이런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고? 그 이상의 것을 독자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은 그래서 어쩌다고?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한 시인에게 힐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구성해 봤습니다. 살아서 네 발로 걷던 소가 죽어서 사람에게 엎여 두 발로 걸어간다. 그렇죠. 소는 죽어야만 사람에게 엎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 속에 그 소의 일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매력입니다. 시란 짧은 글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생략함으로써 더 많은 뜻을 유추하게 되고요. 생략함으로써 더 많은 상상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보여주는 것으로서 독자의 몫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에 있어서 너무 결말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면 참으로 여러 갈래의 생각으로 더 많은 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된 시가 아니지만 또 한편을 소개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귓속말이란 시입니다. 귓속말, 챙겨간 마음 차마 꺼내지 못했다. 하도 만지작거려 기퉁이가 달아버린 동백꽃 피는 지지난 해도, 접시꽃 지는 지난 해도 눈치만 보다가 그냥 들고 돌아왔다. 어느 날 송이째 툭 쳐버린 아버지. 쑥스럽고 부끄럽던 그 한마디. 아버지 사랑해요. 마지막 가시는 길 아무도 모르게 귀에 넣어드렸다. 이 시는 아버지에게 참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로 쓴 것입니다. 왜 살아생전에 그 말을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마 저에게 참 어려운 존재였는가 봅니다. 딸과 아버지의 사이, 그 사이를 제가 좁히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끝내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고인 되신 아버지에게 살짝 몰래, 아무도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귓속말이라는 것은 단둘이만 아는 말이지요. 그래서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을 받아줄 아버지는 고인이 돼 있었으니 이제는 넣어드려만 하는 것입니다. 시는 마지막 행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끝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기교보다도 감동이 우선입니다.
귓속말은 특별한 기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체험한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진솔함으로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객집밥이란 시입니다. 얼마 전 주요 일간지에 소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객집밥. 하나님은 저 소금쟁이 한 마리를 물 위에 띄우려고 다리에 촘촘히 털을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수면에 표면 장력을 만들고 소금쟁이를 먹이려고 죽은 곤충을 연못에 던져주고 물 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쩍 벌어진 다리를 4개나 달아주셨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연못이 마르면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날개까지 주셨다. 우리 엄마도 서울 가서 밥 굶지 말고 힘들면 편지하라고, 취직이 안 되면 나무집에서 눈칫밥 먹지 말고 그냥 집으로 내려오라고 기차표 한 장 살 돈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 한마디에 객집밥에 넘어져도 나는 벌떡 일어섰다. 객집밥은 객지살이를 하면서 먹는 밥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객지는 얼마나 서러운 것입니까? 처음엔 소금쟁이를 등장시키고 그 소금쟁이의 특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쟁이를 만드신 분은 지극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분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말 속에는 목이 메이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 속엔 눈물이 있고 사무친 그리움이 있습니다. 힘든 객집밥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시에 있어서 제가 일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소중함을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쓴 시를 읽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녁의 나이. 해질 무렵 허물어진 돌담을 서성거리는 저녁을 보았지. 어둑한 굴뚝을 빠져나와 그 그림이 묻은 손으로 문지르면 까맣게 번지는 저녁의 나이. 이끼 낀 돌담 사이 썩은 밑동을 보려고 먼 길을 달려온 저녁의 뒤꿈치가 나무 뿌리보다 질겼네. 길목을 지나며 나무에게 들려준 산 너머 마을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메밀을 섞어 그늘을 잇던 나무는 둥근 의자가 되어버렸네. 한철 그늘을 빌려 쓴 노인들이 나무 아래서 시드는 것처럼 나무도 그늘을 짜다가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사라진 느티나무 얼굴은 느티나무보다 오래 살아남은 저녁만 알고 있네. 여러분, 저녁은 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저녁에 일을 하러 마을로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녁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저녁은 저녁밥을 먹고 왔을까? 또 누가 저녁에 저녁밥을 해줬을까? 저녁은 일을 마치면 어디에 가서 잘까? 어디에 몰려있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르르 몰려오는 것일까? 저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또 엉뚱하게 해보기도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달등에 내려앉는 먼지는 언제부터 먼지였을까요? 그것들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계산할 수 없는 온전히 그들만의 시간이고, 저는 시간 밖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저 몸을 빌리고 이름을 빌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닳고 해지고 사라집니다. 누가 저녁의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문지르면 까맣게 번지는 저녁의 나이를 말이죠. 오랜만에 사라진 느티나무 얼굴은 오래전에 사라진 느티나무 얼굴. 느티나무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저녁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에 질문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시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에서 창의성을 운운했습니다. 창의성은 그 유추함으로 훈련된다고 합니다. 상상하십시오. 도발적인 상상력도 좋습니다. 사르트르 역시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쓰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며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데카르트에게도 중요한 것은 의심이었다고 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는 방법적 회의가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시인에게는 이런 끝없는 호기심이 시를 쓰게 하는 촉진제가 아닐까요? 저의 경험이 경험적 접근으로 구성된 시작법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 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꾸만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물에게 말을 걸고 사물의 말을 들어서 시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시가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사물을 좋아해서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입이라는 시집을 한 권, 또 사물로만 된 이야기를 한번 시집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것 참 좋은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들어봐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